여기 이제 어려운 자리 해주셨으니까 오늘 좋은 강의 듣고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3개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일단은 비만의 기준을 보면은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바디매스 인덱스 해가지고 BMI를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BMI는 각 나라별로도 다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원칙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BMI가 틀렸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복근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비만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3개월 한번 가봅시다. 일단 병원에 방문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체지방 측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체지방 측정을 하면은 대부분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붉게 칠한 부분은 표준이고 맨 위에는 체중, 근육, 지방을 나타냅니다. 이 대부분 이 체중만 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요요 현상이 자주 반복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중은 신경 쓰지 않고 근육량 늘리고 지방량 줄이는 이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실 일은 일단 집에 있는 저울에 올라가지 마시고 거울만 바라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거울만 보는 거. 보고 있죠? 네. 지금 맞아. 40세 여자분이 방문한 걸 기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40세 여자분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다이어트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음식, 누구나 알고 있는 음식, 2번 운동, 3번 스트레스입니다. 대략 음식이 80%, 운동이 10%, 스트레스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이제 남성들은 대략 이런 기준이 맞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90% 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막 바뀌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은 사실은 10%밖에 안 됩니다. 20%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10%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 2-3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1%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운동에 먼저 집중하게 되면 99%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저요? 7시요. 7시에 일어나신다. 아침 식사는? 안 해요. 그래요. 점심 식사는? 여기서 몇 시에? 12시 반에. 12시 반에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저녁? 잘 안 먹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은 많아요. 요즘 참. 오케이. 취침은? 네? 취침? 한 11시 정도. 11시. 아주 훌륭해요. 일단은 이런 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90%. 되게 다이어트에서 일단은 기본은 취침 시간, 취침 8시간 확보. 8시간의 취침을 일단 취하고 나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취침 시간이 부족하면은 절대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어요. 취침 8시간. 그리고 8시간의 공복. 일명 88 다이어트라고 명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시. 7시면은 8, 9, 10, 11, 12, 1, 2, 3. 3시까지 공복을 유지하시고 3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먹었던 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칼로리 손에 하나도 안 보죠. 술 잘 드시죠? 네, 술 잘 드셔요. 술은 맥주는 됩니다. 맥주는 되고 맥주, 소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몰아서 3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먹고 그 다음 맥주까지 먹어요. 그러면은 칼로리는 엄청 높아지겠죠. 그런데 한 달 뒤의 결과,
한 달 뒤에 4kg, 그것도 지방만 태워서 4kg이 감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운동을 생각하거나 혹은 칼로리 계산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칼로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칼로리의 역설이죠. 칼로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아침, 점심 조금 먹고 저녁도 굶고 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씁니다. 칼로리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은 그대로 저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신에 이때 마음껏 먹게 해주면은 우리 몸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들은 소모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은 많이 흡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지방을 태우는 이것은, 이 비밀은 이 공복 8시간에 있습니다. 대략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대개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에 소화 흡수해서 이제 저장하는 그 시간입니다. 6시간. 그런데 6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태우기 시작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죠. 흡수된 것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일단 공복은 수면 8시간 중에 한 6시간 정도 돼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죠. 2시간 때부터 이제 우리는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 저장된 것을.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글라이코겐이라고 탄수화물에서 비롯된 물질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근육을 먼저 태우겠죠. 근육을 먼저 태우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가장 유용한 저장 물질인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부터 식사를 하게 되면은 지방을 태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제 겨우 이제 글라이코겐만 태우고 단백질 좀 태우다가 그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복 8시간을 줌으로써 우리 몸이 지방 대사를 하는 그런 몸으로 신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칼로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방으로만 4kg이 감량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는 대개 현대인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체는 만성 영양실조, 만성 탈수, 지방 때문에 만성 염증인 상태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을 개선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공복 시에도 뭔가를 해야 돼요. 공복 시에 필요한 거, 커피. 하루 2잔의 커피가 필요합니다. 맥주는 사실은 뭐 알코올 때문에 뭐 간이 안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맥주는 상한선이 없고, 근데 커피는 상한선이 있어요. 하루 2-3잔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은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까 2잔으로 한정 지켰습니다. 근데 맥주하고 커피가 다이어트에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수분 배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3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3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일단 맹물은 안 되고 일단 3리터의 물에다가 커피를 희석시키는 거. 희석시켜서 3리터를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다이어트에서는 아주 조금 먹는 다이어트를 하죠. 칼로리가 아주 적게 들어와서 칼로리 개념의 다이어트는 거의 굶는 상태로 뭐 걸그룹들 보면은 식단 보면은 거의 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라고 봅시다. 단식을 한다고 봅시다. 단식을 하면은 대략 일주일에 5kg이 감량됩니다. 물만 먹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뭐냐? 25%는 지방이 태웁니다. 35%는 물이고 40%는 근육입니다.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이런 식이에요. 5kg가 빠졌지만은 결국은 지방은 1kg밖에 안 돼요. 결국 4kg는 오히려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요가 왔을 때 결국은 이게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40 정도 되신 분들은 요요가 왔을 때 이 빠졌던
물은 당연히 근육 빠진 것은 손실이 몸에 대한 건강에 손실이 엄청 많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 빠졌던 지방마저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성을 위한 이 가슴으로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복부 비만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알코올 섭취가 알코올의 칼로리를 섭취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맥주 외에는 어떤 술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총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수라는 것은 도수 곱하기 이 비중 곱하기 그다음에 그 양을 나타내면 양을 곱하면은 그 알코올의 총 그람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 그 잔에 맞게 거기에 보면 되게 비슷한 양의 알코올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는 한 잔에요. 한 잔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되게 비슷하게 들어 있어요.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3리터에 희석시켜서 먹기 때문에 속 쓰릴 일도 없고 대략 이제 이 정도로 한 3시 이전에 먹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도 한 잔만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코 체온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음식을 배 터지게 저녁에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쓰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쓸 때 70%는 우리의 엉덩이와 허벅지와 엉덩이, 우리 몸의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차지하기 때문에 70%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20%는 뇌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가 겨우 10%를 씁니다. 일단 70%를 쓰는 이 허벅지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제 뇌예요. 20%. 뇌는 대략 한 1.3kg 정도 되죠, 우리 몸에서. 그런데 이제 뭐 70kg라고 봤을 때 70분의 1 정도 되는 뇌가 5분의 1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건 참 재밌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이고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기관인데 5분의 1을 씁니다. 이 뇌를 갖고 노는 방법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하면서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뇌의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멍 때리기. 멍 때리기를 하다 보면은 일단 멍 때리기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이어트에서만 접목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멍 때리기를 하루에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 터지게 먹기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이죠. 일단 과일은 안 돼요. 현재의 과일은 과거의 과일하고 달라요. 불량식품이에요. 다 설탕물이니까 과일은 먹으면 안 되고 채소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 대략 지금 현재 먹는 것에 한 10배 정도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고기는 이제 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번데기부터 시작해서 웬갓 고기, 그 다음에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될 거, 삼겹살 같은 거, 지방 듬뿍 먹어야 됩니다. 얼만큼 먹으라겠죠? 그렇죠. 배 터지게. 인간의 욕구 중에서 식욕은 51%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식욕을 억제할 만큼 성숙된 인간은 사실은 없어요. 그것을 억압하는 순간 온갖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일단은 인간은 그 욕구를 억압할 수 없다. 일단 배 터지게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참 쉽죠. 근데 이 마지막 빈칸은 정말 3개월간의 지옥입니다. 3개월간 밥은 한 숟가락도 안 됩니다. 놀리는 사람이 없지 왜? 빵, 떡, 면, 옥수수,
감자, 한숨 고구마. 단 한 숟가락도 안 됩니다. 현미로 당뇨를 완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하진 않겠지만 설탕 한 그릇, 그다음에 현미 한 그릇,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잠깐 임상병리? 네. 임상병리 오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 당뇨에 대해서 그때그때 재는 그 혈당만 중요시하는데 병원 의사들은 일단 헤모글로빈 A1C, 그 뭐 한국말로 뭐지? 당화혈색.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를 꼭 체크를 하죠. 이게 사실 당뇨에 조절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설탕 한 그릇, 현미 한 그릇으로 한 끼를 하는 사람들의 당화혈색소라고 비교해 봅시다. 이게 이제 평균치라 그러고 표준치라 그러고 설탕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급속하게 당이 올라가죠. 그러죠. 급속하게 당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딱 떨어뜨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결과가 되겠죠. 현미를 먹으면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미가 좋다고 하죠. 현미를 먹었어요. 천천히 올라가겠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져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은 당화혈색소는 이 각 면적을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이 양이 당화혈색소가 그 3개월 뒤에 당화혈색소가 나오는데 이거 꼭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하지 않아도 3개월 뒤의 결과는 어느 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당화혈색소가 더 안 좋을까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 복합 탄수화물하고 복합당하고 단순당에 대한 오해, 복합당을 먹으면서 단순당을 먹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복합당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데 단순당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설탕, 사카린 전부 다 오해가 풀렸죠, 지금은. 물론 지방은 오해는 진작에 풀렸고 복합당에 들어갔을 때 단순당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갇혔을 때 물만 먹고도 뭐 한 달 이상 살고, 특히 이제 지방 저장량이 많으신 분들은 뭐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보름 이상은 살 수 있어요. 보름 이상 살 수 있는데 이 오늘 저녁에 이 고기랑 채소랑 해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때 좀 어떤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오히려 단식했을 때보다도 더 심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보다도 더 심한 죽음의 공포가 옵니다. 신체적 변화도 오죠. 손도 떨리고 분명히 다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절대 죽지 않을 걸 뻔히 아는데 죽음의 공포가 옵니다. 손도 떨리고 어지럽고 어쨌어요? 그렇지. 3일간 힘들었죠. 딱 3일간. 우리의 생체 주기는 대개 사이클이 3일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3일 뒤에는 우리 몸이 적응합니다. 그래서 3일 지난 뒤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이 되죠. 학생들은 벼락치기 공부도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이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포도당만을 영양분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 달라고 뇌가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포도당만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요즘 의사협회에서 말하듯이 뭐 안 먹으면 뭐 머리가 안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그 비밀은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이런 것들은 필수 영양소예요. 필수 영양소의 정의는 우리가 외부에서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는가 죽는다. 실제로 인간들이 오만하게 생각한 적이 20세기 초까지는 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정말 오만했죠. 이제 거의 이제 바벨탑을 다 쌓았어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인간들이 오만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북극까지도 다 점령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뭐죠? 그 뭐야? 통조림을 만들어서 3대 영양소만 충족시키면은 몇 달이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북극을 탐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탐험대들이 북극을 가지고 통조림 짊어지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 지나서 전부 다 곧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우리가 이제 책에서나 들어본, 저도 못 봤어요. 그런 병은 괴열병, 뭐 고루병, 각기병 막 이런 거 저도 책에서만 봤지 듣지 못했는데, 그런 질병으로 곧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고 겨우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하게 총이 있기 때문에 북극곰을 사냥합니다. 북극곰을 사냥해서 북극곰을 고기를 먹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저질러요. 간을 먹게 되죠. 간을 먹었는데 북극곰의 간은 좀 특이해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 A라는 게 지금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타민 A라는 게 과다하게 축적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타민 A, D, E, K는 이제 그 수용성 반대가 뭐지? 지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이 잘 안 되고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A, 과다한 비타민 A를 섭취하게 돼서 곧 죽음보다 더한 이제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3대 영양소 외에, 3대 영양소는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칼로리만 계산한 거예요. 칼로리만 충분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겠다. 이런 오만함을 일깨워진 것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연구했더니, 이런 미세 영양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이제 비타라는 말을 해서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뇌에는 꼭 필요하지만 필수 영양소는 아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태워서 우리 간에서 필수 영양소인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그 단백질을 태워서 이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단백질과 지방을 태워서. 근데 지방은 이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뇌는 두 가지만 씁니다. 포도당과 케톤. 그래서 지방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에 대한 오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저께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지방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된다. 지방은 그 정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한 2년 전에 미국 WHO하고 일본의 후생성에서는 지방의 상한선을 없애버렸어요. 상한선을 없앴단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지방의 양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양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도 없다고 나왔어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지방은, 온갖 종류의 지방은 일단 다 먹으세요. 그리고 지방이란 놈은 굉장히 흡수가 어려워요. 다른 수용성인 영양분들은 장에서 아주 쉽게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데, 지방은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임파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혈액 중에 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하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고 후식으로 밥 한 숟가락을 먹었을 때 의사들은 지방 흡수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흡수에는 이게 안 들어가면은 지방 흡수가 거의 힘들죠. 지방 흡수를 많이 함께 살찌기 좋은 방법은 거기 주물럭에다가 밥 비벼 먹는 것이 아주 최고죠. 제일 좋아하지. 현대인들은 어차피 이제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나 이제 다른 분들 경험상 가장 좋은 것은 비빔밥, 밥 없는 비빔밥.
이미 일본에서는 면 없는 우동, 밥 없는 도시락이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소비자층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보급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과일은 지금 시장에 없어요. 그 종은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과일 정도는 뭐 종자보건소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설탕물, 이온 음료랑 별 차이 없어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게요. 척추, 사람 척추. 사람 척추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스프링 같이 생겨서 뭐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런데 이 허리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감기 환자보다도 많은 질환이 요통 환자입니다. 그래서 척추, 허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쁘다는 것하고 자연 우리 생태계에서 예쁘다는 것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크런치. 크런치는 무릎을 구부리고 어깨만 뛰는 운동입니다. 혹시 뱃살 뺀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윗몸 일으키기는 퇴출됐어요. 특히 이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가장 부상을 많이 일으키는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다. 그래서 그것을 체력 테스트에서 윗몸 일으키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이 C라인을 파괴하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만 드는 운동, 크런치. 상복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들기. 누워서 이제 다리만 드는 거, 하복부 운동. 그 다음에 슈퍼맨 자세. 엎드려서 팔 뻗고 다리 들고 하는 거.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이 운동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정도의 내가 말한 식단을 하게 되면 뱃속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을 비운 다음에 해야 될 운동. 스쿼트. 이 위에 세 가지 운동은 자세가 좀 틀리더라도 부상 위험은 없어요. 근데 스쿼트는 정확히 이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는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국민치료 많이 해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면 이게 1회입니다. 1회는 15초, 대략 한 15초 정도 되죠. 그래서 운동을 각각 3회씩. 3회는 15 곱하기 3은 45초. 운동 종목이 4가지. 그러면 45 곱하기 4는 180초. 180초는 (3분) 운동은 하루에 3분. 이 이상 하는 것은 인생 낭비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딱 3분. 그것도 아침에 이 운동을 하면 운동 지속 시간이 대략 16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16시간 동안. 운동을 밤에 하게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밤에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서 16시간이나 지속되니까 운동 효과가 그러면은 불면증도 올 수 있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은 운동은 할 시간은 딱 2시간밖에 없어요. 운동 효과는 16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아침에 3분.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딱 3분만. 그런데 이 5가지 운동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장 운동, 장 비우기 운동이에요.
우리의 대장이 이렇게 생겼고 그림 많이 보시면 소장이 있는데 대략 뭐 5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다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대장이 도달하는 시간은 8시간. 대략 한 8시간 정도 되면 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탄수화물 먹는 분들은 이렇게 밀려서 아주 잘 보는 사람도 직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 48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방심하면은 5일, 그 다음에 7일까지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고 하니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은 24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해 부패하기 시작하죠. 부패한 음식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 우리 몸으로 다 흡수되어 갑니다. 왠가 안 좋은 그 부패한 물질들이 다 우리 몸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5일, 7일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숙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의사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숙변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책자 같은 거 보면은 뭐 6개월 된 숙변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은 6개월 된 숙변은 볼 수가 없어요. 숙은 이제 잠잘 숙이니까 사실 올바른 용어인 것 같아요. 24시간 지나면 숙변이죠. 이미 하루 지났으니까 썩기 시작한 거니까. 이 우리의 식단의 최종 목표 혹은 본인이 식단을 잘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는 그 결과는 바로 매일매일 장을 비우느냐 안 비우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이 반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설사 수준의 그런 변을 매일매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공한 거죠. 스티븐 호킹도 그랬죠. 지금 현재 그 우주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거인의 발 뒤꿈치를 봤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학도 별다른 차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에 대해서 거의 발 뒤꿈치를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의학 지식 가지고 이 논리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극악한 사기죠. 지금 현재 방송에서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어요. 겨우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GMO 식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GMO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주부들은 어디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맨 먼저 뒤에를 보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인가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콩을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유전자 조작을 가장 많이 한 식품들, 특히 국가 주도로 유전자 조작을 한 식품은 쌀, 밀, 옥수수, 과일. 가장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한 식품입니다. 무려 10,000년이나 걸렸어요. 겨우 몇십 년 유전자 조작을 한 게 아니라 10,000년에 걸쳐서 유전자 조작을 한 식품입니다. 결국 이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앞으로 우리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쌀, 밀, 옥수수, 과일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식품은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우리 공복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공복의 의미는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 세상에 어떤 자유영혼도 배불리 먹고 나가서 일하는 자유영혼은 없습니다. 배부른 사자가 사냥한단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인데 배부른 사자는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꼬리만 흔듭니다. 본인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사냥하러 나간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어둑어둑해질 때쯤 거의 매일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놉니다. 인간은 놀고 먹기 위해서 태어났지 노예처럼 일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 본인들을 노예의 삶으로 만들고 계시죠? 스스로 선택하세요.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사람은 주기가 수면 모드, 생존 모드, 생식 모드, 이 단식 혹은 금식에 의해서 수명이 연장된다는 보고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 이제 이 모두 이론입니다. 근데 수면 모드는 사실 의사를 또 잘 몰라요. 수면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뇌 상태가 오프 상태로 되는 거거든요. 외부의 적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전혀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죽는다. 의사들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은. 그래서 수면 모드는 생략하고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생존 모드, 생식 모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참 과학자들은 참 재미없게 말이에요. DNA를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막 말해요. 참 정떨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DNA를 만년 뒤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은 나는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죠. 만년 동안 내 DNA가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략을 씁니다. 생식이라는 전략을 쓰죠. 그래서 생식을 해서 나는 없어지더라도 내 DNA는 후손들한테 남기는 것. 그래서 생식 모드가 됐을 때는 어떤 내 몸 상태가 되느냐, 내 몸을 파괴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수컷 사마귀, 목숨을 걸고 이제 생식을 하는 거죠. 수컷 사마귀. 그와 비슷한 일이 생식 모드에는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생존 모드. 생존 모드는 뭐냐? 생식 모드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럼 뭐죠? 또 한 번의 생식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 몸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내 몸을 수리하고 다시 더 오래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연구했더니 서투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 이제 수명하고 관련된 것이 요새 뭐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텔로미어를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수 호르몬이라고도 일명하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코티솔, 그런 것들은 금식 시에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생존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됩니다. 결국 내 몸 하나 조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뭔가 부족하게 됩니다. 도덕적 의무.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 뭐 굶는 어린이들. 그래서 요즘도 참 배고픈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분하고 똑같이 점심 식사를 안 먹으면서 요즘 굶는 어린이들 참, 난민촌의 어린이들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더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 매일매일 동참했다는 이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고 나서의 저녁 식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유영혼이라는 것, 사실은 그 51%의 욕구, 음식 욕구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탄수화물 욕구였죠. 탄수화물 끊고 나면은 사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그닥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 옛날에는 먹기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이런 느낌까지. 그래서 욕구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도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틴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의 묘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것도 없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농업혁명이라기보다는 농업 실험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험의 대가, 피실험자, 누구죠? 우리 인간.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왔습니다. 일단 체격이 더 왜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재산이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수명이라는 놈을 따져봅시다. 사실은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평균 수명 차이가 사실은 조선시대는 20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영유아 사망률을 넣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영유아 사망률을 빼면은 한 조선시대 한 40 정도 됐던, 여러 기록들 보면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40에서 지금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됐죠. 충치풍치를 유발하는 것은 결국은 탄수화물이었던 거죠. 탄수화물은 치실 아무리 사용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녹아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 이빨 때문에 저는 이 탄수화물이 사실은 나한테는 혐오식품인 거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혐오식품. 이빨을 그날 당장 문제가 생겨요. 그날 당장. 노화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노화는 지금은 이제 노화도 이제 질병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미리 프로그램 돼 있어서 뭐 몇 살까지 살고 죽게 돼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노화의 주범으로 활성산소, 대부분 활성산소 얘기를 하죠. 활성산소를 그런데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고등어 구이일까요? 고등어 구이는 아닐 거고, 활성산소의 원인은 음식과 운동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탄수화물 가장 큰 요인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폐암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밝혔어요. 그 다음에 운동. 왜 그렇게 이 많은 헬스클럽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구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회의할 때 이상한 인간이라는 종족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고통을 빼려고 쓸데없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생명체들이 인간을 이해해 주겠어요? 이 유한한 자원을 그렇게 헛되이 쓰는, 집에서 전기불도 아끼면서 이 지구별에 있는 온갖 영양소들을 먹고 그냥 운동해서 낭비를 한다. 이건 사실 이 별에 사는 우리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운동만 합시다. 그래서 3분. 그 이상 운동하는 것은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쁜 행동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 영양분을 먹고 쓸데없이 소모하는 것이 정말 양심이 없는 행동이죠. 발암물질, 아까 발암물질 중에서 아주 가장 의심스러운 놈,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일단 배제한다 그러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발암물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암물질을 섭취하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야죠. 빨리 배출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매일매일 설사하는 것. 발암물질 흡수는 결국은 그 접촉 면적과 접촉 시간이 우리 발암물질 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을 줄이고 접촉 시간을 단축시키면은 우리가 발암물질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빅 히스토리는 뭐냐? 이 우주의 창조,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 빅 히스토리죠. 이 지구별의 미래, 더불어서 인류의 미래, 그 다음에 지구별에 사는 온갖 생명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결론이 결국은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는 결국은 벌레, 곤충과 풀에 달려있다. 벌레와 풀이 지구를 구원할 것이다.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아마존 밀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도 막아야 되고,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나무도 이제 풀이니까 나무 대신에 대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고기 대신에 벌레를 먹고, 혹은 지금 뭐 광우병 같이 동종의 그 단백질을 줘서 발생하는 광우병 같은 것도 예방하려면은 소에게 벌레를 먹여서 고기를 얻고,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식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벌레와 풀, 혹은 벌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게요. 아마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벌레를 뭐 소고기 같이도 만들어낸다든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스승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멘토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보고 느낀 대로 본인 스스로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